옛날에 내가 죽은 집 제4장 히가시노 게이고. 이 남자에게도 동정의 여지는 있네. 내가 말했다. 간신히 되찾았다고 생각한 아들이 증오하는 아버지에게 철저히 세뇌당해서 자기를 안 따르는 건 고사하고 경멸하기까지 한다면 견디기 힘들겠지. 사야카가 조용히 웃었다. 나랑 똑같아. 똑같다고? 부모라는 존재는 자식에게 경멸당하는 걸 가장 못 견뎌 해.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입을 다물고 손가락으로 뺨을 긁었다. 그녀가 그 이야기를 꺼내면 그 어떤 위로도 일시적인 위안밖에 안 된다는 걸 지난번 만났을 때부터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녀가 한숨을 내쉬었다. 물론 그렇다고 아이를 학대해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너랑 유스케의 아버지는 달라. 한마디 반론을 해봤다. 다를 거 없어. 마찬가지야. 완전히 똑같아. 하지만 사야카의 어조를 더 강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이쯤에서 마무리 짓는 게 최선의 방법일 것 같았다. 내가 어조를 바꿔서 말했다. 아무튼 이걸로 이 집에 관해 꽤 많은 걸 알게 됐어.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것은 유스케가 왜 죽었냐는 문제와 그의 아버지나 할머니가 그 뒤에 어떻게 되었냐는 것뿐이야. 그런데 그런 사항은 관청에서 알아보는 게 가장 빠를 거야. 유스케의 아버지와 할머니, 중얼거리듯 말한 뒤 사야카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분이 역시 미쿠리아 부인이겠지. 앨범 사진에 나온 기모노 입은 여자분 말이지. 그건 틀림없겠지. 내가 중학교 때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쯤이야. 그때까지 할머니는 계속 여기에 살았을까? 유스케 우방이 23년 전 상태인 걸 보면 안 살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지. 유스케의 죽음을 계기로 이 집을 떠났다는 뜻이야? 아마 그럴 테지. 어쩌면 요코하마로 갔을지도 모르고. 요코하마? 어째서? 너희 부모님이 이곳을 떠나 요코하마로 이사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쿠리아 부인도 그렇지 않았을까 상상하는 것뿐이야. 유스케의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 그가 여기 살았을 리는 없겠지. 사야카가 실내를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 살았다면 미쿠리아 게이치로 씨나 유스케의 유품을 그냥 놔뒀을 리가 없잖아. 전부 버렸겠지. 나는 몸을 뒤로 젖히며 양팔을 베개 삼아 베었다. 침대 커버의 먼지 냄새가 살짝 신경이 쓰였다. 하품이 나왔다. 사야카가 다가와 내 머리 옆에 앉았다. 유스케가 죽은 이유 말인데 너 나름대로 무슨 추리라도 해봤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야. 그냥 언뜻 떠오른 생각일 뿐이지. 혹시 그런 건 아닐까 하고. 뭐든 괜찮아. 말해봐. 그러나 그녀는 좀처럼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았다. 먼지 투성이 침대 커버만 움켜쥐었다 폈다 했다. 뭔가 갈등하는 것 같아서 그녀를 재촉하지 않고 인내심 있게 기다리기로 했다. 어쩌면 2분 이상은 좋게 지났을 때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살해당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누구한테? 물론 그 녀석, 아버지한테. 그녀가 말했다. 달리 누가 있겠어. 설마 아무리 학대를 했어도 그런 끔찍한 일까지는 없었겠지. 그럴까? 죽일 마음은 없었어도 어쩌다 보니 실수로 죽이게 될 수도 있잖아. 사야카가 고개를 숙이더니 손을 입가로 가져갔다. 나도 간혹 무서워질 때가 있거든. 이러다가 미하루를 죽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나는 팔짱을 끼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그녀의 옆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잠깐 눈 좀 붙이는 게 어때? 사야카가 살며시 고개를 들었다. 속눈썹이 젖어 있었다.
오늘 하루 동안 꽤 많은 일들을 알게 됐어. 그만큼 지쳤을 거야. 머리도 좀 쉬어주지 않으면 좋은 생각이 안 떠올라. 일단은 이 정도로 해두고 나머지는 날이 밝은 다음에 하는 게 어때? 사야카가 손가락으로 눈을 지그시 누르더니 고개를 뒤로 젖혔다. 미안해. 내가 자꾸 어수선하게만 만들지. 그건 상관없어. 여기서 잘 거야? 응, 먼지는 좀 있지만 형편없는 벙커보다야 낫지. 그럼 난 아래층 소파에서 쉴게. 그녀가 일어섰다. 나는 잠시 붙잡아야 할까 망설였다. 같이 침대에서 자자는 말이라도 건네면서. 그러나 그런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망설임은 극히 짧은 순간이었고 나는 그녀에게 잘 자 라고 말했다. 문으로 걸어가던 그녀가 발걸음을 멈췄다. 잘 자. 그녀가 이쪽을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촛불은 끄고 자는 게 좋을 거야. 그렇게 할게. 그리고 나는 다시 말을 꺼냈다가 머뭇거렸다. 뭐? 그녀가 물었다. 잠시 망설인 뒤에 말했다. 화장실 가고 싶으면 깨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사야카가 호호 소리를 내며 웃었다. 아마 괜찮을 거야. 그럼 됐고. 잘 자. 그녀가 문을 닫자 방 안의 촛불이 흔들렸다. 나는 촛불을 끄기 위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새벽녘까지 얕은 잠을 조금 잤다. 늦잠을 자지 않기 위해 손목시계의 알람을 맞춰두었는데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다. 잠잔 시간은 채 3시간도 못 되었다. 그래도 머리는 상당히 맑아졌다. 창을 열고 밖을 내다봤다. 비는 완전히 개었고 건너편 산 중턱에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주변의 초원도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오늘 날씨는 쾌청할 것 같다. 실내가 생각보다 어두운 것은 태양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 집이 정남향이나 동향일 거라 생각했는데 현재 햇빛으로 추측해보면 아무래도 남서향인 것 같았다. 남서향이라. 먼 경치를 멍하니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뭔가가 꺼림칙하게 걸렸다. 떨쳐낼 수 없는 뭔가가. 그 정체를 곧바로 알아낼 순 없었다. 이 집 창에서 일출을 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예측이 뒤집혀서 단지 의외라고 느낄 뿐인지도 몰랐다. 그러나 곧이어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고쳤다. 내가 이 집이 얼마간 동향이라고 생각한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게 틀림없다. 근거도 없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진 않았을 것이다. 침대 위에 방치해 두었던 유스케의 일기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 이 집의 방향에 관해 언급한 부분이 있었을까? 그러나 일기장을 조금 넘기다가 일기장에서 읽은 게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보다 훨씬 무심히 지나쳤던 곳이다. 일기를 든 채 실내를 둘러보았다. 초조함 비슷한 감정이 마음속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이 문제가 신경이 쓰일까? 천체 망원경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 그 옆에 놓여있던 비품 상자를 열었다. 관측 기록 용지를 꺼냈다. 거기에는 7월 25일 새벽 수성 관측이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었다. 그거였다. 그것을 보고 이 집이 동향일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나는 다시 창가로 다가가 주변 경치와 태양의 위치를 확인했다. 나의 의문이 단순한 착각인지 아닌지 확인했다. 그러나 착각은 아니었다. 이 집은 조금 서쪽으로 향해 있었다. 어쨌든 여기서 일출을 보는 건 불가능하다. 이게 어찌된 영문일까? 이 모순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침대에서 천장을 보고 드러누워 양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손바닥에 기름기가 묻어나 번질번질 빛났다. 생각을 거듭한 결과 이윽고 한 가지 가설이 떠올랐다. 지금까지는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 가설이 몇 가지 의문을 해결해 주는 건 분명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황급히 계단으로 향했다. 그대로 지하까지 내려간 뒤 출입문을 통과해 밖으로 나갔다. 어제 내린 비로 주변 땅이 질퍽거렸다. 나는 발 밑을 조심하면서 저택의 외벽을 따라 걸었다. 그것만으로도 가설의 확실한 증거를 얻어낼 수 있었다. 이런 바보가 있나? 나는 저택을 한 바퀴 돌고 나서 소리내어 중얼거렸다. 저택 안으로 돌아오자 거실에서는 사야카가 이미 일어나 창 커튼을 열어두었다. 잘 잤어? 내 얼굴을 보며 그녀가 인사를 건넸다. 꽤 일찍 일어났네. 이 집은 남서양이야. 난데없는 내 말에 그녀는 살짝 당황하는 눈치였다. 어? 하며 눈썹을 찡그렸다. 내가 창을 가리켰다. 아침인데도 햇살이 실내로 들어오질 않잖아. 다시 말해 약간 서양이라는 뜻이지. 그제야 사야카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겨우 이해한 것 같았다. 창 쪽을 흘끔 쳐다보고 나서 그러게 라고 말했다. 근데 그게 뭐 어때서? 이걸 봐. 내가 관측 기록 용지를 내밀었다. 그녀는 용지를 보았지만 의미를 알 수 없는 모양이었다. 멍한 표정을 지었다. 초등학생도 아는 내용일 테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어렵게 얻은 지식도 다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모양이다. 수금지 화목이라는 거 기억하지? 태양계의 행성 순서야. 수성은 태양과 가장 가까이에 있어. 그러니 지구에서 수성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 반드시 태양 쪽으로 향해야겠지. 수성은 늘 태양 옆에 있으니까. 낮에도 수성을 관측할 수는 있지. 특수한 기기를 사용하면 가능해. 그렇지만 가정용 천체 망원경은 태양빛이 방해가 돼서 보이지를 않아. 그래서 해가 뜨기 시작할 때나 지기 시작할 때, 즉 태양빛이 약해졌을 때 관측하는 게 좋다고 하지. 여기에 새벽이라고 쓰여 있어. 기록 용지를 보고 그녀가 말했다. 그래, 그러니까 게이치로 씨는 해가 뜰 때 관찰한 거야. 그리고 태양은 당연히 동쪽에서 뜨지. 2층 방에서 일출이 안 보여? 안 보여. 내가 고개를 저었다. 창밖으로 고개를 아무리 내밀어도 안 될 거야. 사야카가 눈을 휘둥그레 떴다. 그럼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나 나름대로 이런저런 궁리를 해본 결과 한 가지 가설이 떠올랐어. 넌 엉뚱한 상상이라고 웃을지도 모르지만. 안 웃을게, 얘기해봐. 간단한 거야. 예전에는 이 집이 동양이었다는 거지. 예전이라니. 아무래도 이 집은 다시 지은 것 같아. 사야카는 상상도 못한 말을 들었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서서 한동안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한 바퀴를 돌아 내 얼굴로 돌아왔다. 다시 짓다니? 유스케의 일기에는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었어. 그렇지. 그러니까 다시 지은 건 그가 죽은 뒤야. 이 집이 그리 오래된 건물이 아니라는 뜻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는 아닐 거야. 그럼 대체 뭐 때문에 다시 지어? 다시 지을 정도였다면 현재 아무도 안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건 나도 이상해. 그렇지만 다시 지었다고 하면 적어도 한 가지 커다란 의문은 해결되지. 무슨 의문? 네 기억 속에 있는 수수께끼의 방. 내가 엄지손가락으로 부엌 쪽을 가리켰다. 녹색 커튼과 검은 꽃병이 있는 방이 이 집에는 왜 존재하지 않을까? 네 기억에는 분명히 있는데 말이야. 대답은 네가 기억하는 집과 이 집은 다르다는 거야. 그러나 그녀는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어. 내가 기억하는 건 이 집이야. 틀림없어. 절대 다른 집일 리가 없어. 그럼 녹색 커튼과 꽃병이 있는 방에 관한 기억은 포기하겠다는 거야? 그런 방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어? 그건... 사야카가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실은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줄곧 한 가지 공통된 인상을 품고 있었어. 그건 이 집에는 오랜 기간 사용한 탓에 노후된 것들이 거의 안 보인다는 거야. 사야카가 고개를 들었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말을 이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융단을 봐. 먼지 투성이인 건 분명하지만 전혀라고 해도 좋을 만큼 다른 흔적이 없어. 융단뿐만이 아니야. 식당의 식탁주의 마룻바닥을 봐도 의자 다리에 찍힌 흔적이 전혀 없어. 다른 것도 마찬가지야. 모든 게 새 물건이고 단지 시간만 흘러간 느낌이야. 그렇게 따지면 사람이 생활했던 흔적도 많이 남아있잖아. 그런가? 그래, 유스케의 방도 그렇고 미쿠리아 씨 부부 방도 그래. 부엌도 사용한 흔적이 남아있는걸? 그럼 한 가지 묻겠는데 불은 왜 안 들어오지? 불이라면 형광등 같은 걸 말하는 거야? 구약 전기가 끊겼으니까 그럴 테지. 그게 아니야. 전기가 끊긴 게 아니고 애당초 전기 같은 건 들어오지도 않았어. 내 말에 사야카는 아주 잠깐 무표정으로 변하더니 서서히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거짓말. 정말이야. 방금 확인하고 왔어. 못 믿겠으면 네가 직접 확인해 볼래? 그녀는 확인해 보겠다고 말하진 않았다. 그저 계속 고개만 저을 뿐이었다. 전기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생활이 될 리가 없지. 내가 말했다. 적어도 이 집의 설비로 봐서는 전기 없이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전기는 들어오질 않아.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야. 이곳에는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다는 말이지. 왜 아무도 살지 않았지? 모르지. 애당초 살지도 않을 집이라면 지을 필요조차 없었을 텐데. 사야카는 다리에 힘이 빠진 듯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고 살짝 충혈된 눈으로 허공을 노려보았다. 그럴 수 있을까? 그럼 그건 다 뭐야? 유스케의 책상에 그 아이의 교과서와 공책까지 놓여 있었잖아. 그런 건 어떻게 다 설명해? 누군가 의도적으로 복원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복원? 그래. 예를 들면 이 방도 마찬가지야. 내가 거실을 둘러보며 물었다. 이 방의 모습은 네 기억 속에 있는 것과 똑같지? 사야카가 고개를 꾸벅 끄덕였다. 오래된 집에 오래된 시간을 표현한 이를테면 레플리카 같은 거지. 뭐 때문에 그런 일을 했는지 짐작은 전혀 안 가지만. 도무지 믿기지를 않아. 사야카가 허공을 노려보며 몸을 미세하게 떨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는 네 기억 속에 있어. 녹색 커튼과 검은 꽃병이 있었다는 그 방 말이야. 이 집 전체가 옛집을 본뜬 레플리카라면 왜 그 방만 없을까? 그 이유만 알아내면 다른 의문도 모두 풀릴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사야카가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내가 기억을 떠올리지 못하면 아무 진척도 기대할 수 없다는 거네. 그렇지만 애를 써도 생각이 나질 않아. 머릿속에 벽이 있어서 그 이상은 도무지 나갈 수가 없어. 그 벽에도 입구는 있어. 그걸 여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낼 수 있을 거야. 내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디가? 사라진 방이 어떻게 됐는지 조사해봐야지. 내가 대답했다. 나는 사야카가 틀림없이 문이 있었다고 주장한 벽 앞에 서서 다시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옛집을 본따면서도 방 하나를 없애는 구조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끄트머리 방이라면 그 부분을 제거해버리면 되지만 거실과 다다미 방 사이에 낀 방 하나를 없애는 건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다. 나는 머릿속으로 집 전체의 겨냥도를 그려보면서 다다미 방으로 들어갔다. 도코노마 반대편, 즉 거실 쪽 벽에 벽장이 있었다. 폭은 약 90cm에 해당하는 반간 정도로 좁았고 장지문과 똑같은 무늬에 문이 달려 있었다. 열어보니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위아래를 나누는 칸막이도 없었다.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전체를 살펴보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벽 전체의 폭은 1간 반 정도였고 그중 반간이 벽장인데 남은 1간 분량의 돌출부는 뭘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 그 벽 너머는 거실인데 그쪽 벽이 그 부분만큼 오목하게 들어가 있진 않았다. 나는 그 벽을 두드려 보았다. 속이 빈 것처럼 통통 소리가 났다. 술렁이는 마음으로 벽을 자세히 조사했다. 딱히 눈에 띄는 이상이 없어서 다시 한번 벽장 안을 들여다보았다. 옆면 베니어판의 딱 허리쯤 위치에 손에 잡기 좋은 크기의 나무 토막 2개가 못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그것을 잡고 앞뒤로 흔들어 보았다. 그 판은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덜컥덜컥 움직였다. 나는 벽장 안으로 들어가 양쪽 손잡이를 잡고 끌어올려 보았다. 판자가 위로 미끄러져 올라갔고 아래에 빈틈이 생겼다. 그대로 앞으로 끌어당겨 보았다. 판자는 간단히 벽에서 떨어졌다. 드러난 공간에는 잡다한 물건들이 자질구레하게 놓여 있었다. 나는 한순간 유적을 발견한 고고학자 같은 기분이 들었다. 손전등 좀 들고 와! 내가 큰 소리로 외쳤다. 사야카가 곧바로 손전등을 들고 왔다. 그녀는 벽장 속에 있는 나와 비밀의 공간을 보자마자 우뚝 멈춰섰다. 그게 뭐야? 지금부터 조사할 거야. 나는 손전등을 받아들었다. 그곳에는 단지, 식기, 금속재 장식품 같은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하나같이 먼지투성이었다. 새로 짓기 전 옛집에 있었던 물건일지도 몰라. 내가 말했다. 나도 좀 볼게. 사야카의 말을 듣고 내가 벽장에서 나왔다. 교대로 들어간 그녀가 안쪽으로 손을 뻗었다. 그녀가 꺼낸 것은 검고 가느다란 꽃병이었다. 그녀가 몇 번이나 말했던 기억 속의 방에 놓여 있었던 게 틀림없다. 사야카가 꽃병을 든 채 천천히 내 쪽으로 돌아섰다. 역시 그 방이 있었어. 그 꽃병이 확실해? 그녀가 다시 한번 꽃병으로 시선을 떨어뜨렸다. 손바닥으로 먼지를 떨어내자 하얀 꽃무늬가 드러났다. 확실해.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본 기억이 나. 내가 들어가 볼게. 내가 다시 벽장 안으로 들어갔다. 다른 물건들을 조사해 보았다. 두랄루민 케이스가 있어서 열어보니 우레탄 쿠션이 들어있었다. 천체 망원경 보호용 쿠션 같았다. 이 측에서 봤던 관측 기록 용지도 조금 들어있었다. 근데 이거 말이야, 좀 탄 것 같지 않아? 옆에서 사야카가 말했다. 그녀가 닭이를 넣는 나무 상자를 만지고 있었다. 검게 보이는데 착색이 아니라 탄 흔적이었다. 정말 그렇네. 나는 다른 물건에도 그런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 봤다. 그러자 오른팔이 탄 비닐 인형, 검게 탄 외나막신 등이 나왔다. 그것들이 어떤 하나의 사건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었다. 화재라. 그렇게 말하고 나서 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그랬군. 이걸로 또 한 가지 의문이 풀렸어. 무슨 소리야? 옛집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지. 화재로 다 타버린 거였어. 그런데 그 집에 강한 애착을 가졌던 사람이 소실된 집의 레플리카를 만들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새로 지을 때 이 꽃병이 있었던 방은 안 만들었다는 거네. 꽃병을 손에 든 채 사야카가 말했다. 어쩌면 이 방이 처음 불이 난 곳일지도 모르지. 그래서 없애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 대신 이런 비밀 수납 공간을 만든 거야. 그리고 불길에서 건진 옛집에 물건을 넣어두었을 테고. 대충 그렇게 된 거 아닐까? 화재. 사야카는 꽃병을 응시했지만 마음은 어딘가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았다. 화재라는 말을 듣고 뭔가 떠오르는 게 있었을지도 모른다. 화재에 관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들은 얘기 없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녀가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잊어버렸어. 무리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인 뒤 나는 다시 옛집의 유품 더미를 뒤적였다. 곧이어 찾아낸 것은 작고 둥그런 자명종 시계였다. 금속 테두리에는 녹이 슬고 유리도 상처투성이었지만 문자판과 바늘은 건재했다. 그 시계도 11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사야카에게 시계를 보여주었다. 이 시각의 의미를 이제야 알겠네. 불이 난 시각이었어. 그녀는 눈을 깜빡이더니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런 거구나. 그건 그렇고 왜 이 집의 시계를 모두 그 시각에 맞췄을까? 그 시각까지는 집이 존재했다는 의미겠지. 11시 11분부터는 모든 게 제로 변하기 시작했으니까 이 안에 든 물건만 제외하고. 내가 손전등을 비밀 수납 창고로 돌렸다. 그때 뭔가가 반짝 빛났다. 벽 안쪽에 내 키 정도 되는 위치였다. 일어서서 빛을 비춰보았다. 그것은 십자가였다. 지하실에 있었던 것과는 달리 금속 장식이 붙은 근사한 십자가였다. 바로 옆에 새겨진 글씨가 보였다. 손가락으로 먼지를 떨어내자 읽을 수 있었다. 아마추어가 새겼는지 그다지 선명한 글씨는 아니었다. 내가 사야카를 불렀다. 이것 좀 봐. 십자가 옆에 글자를 비춰주었다. 그것을 보자마자 그녀의 얼굴은 경련이 인 것처럼 뻣뻣하게 굳었다. 거기에는 유스케, 편안히 잠드소서 2월 11일 이라고 새겨져 있었다. 답을 또 하나 찾아냈네. 내가 손전등 스위치를 끄며 말했다. 유스케는 화재 때문에 죽었어. 살해당한 것도 자살한 것도 아니야. 그 방에서 죽었을까? 그렇게 말하며 사야카가 꽃병을 내밀었다. 이게 놓여있던 방에서. 그랬겠지. 나는 눈을 감으며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눈을 떴다. 그래서 불길한 기억이 남은 방은 복원하고 싶지 않았겠지. 그래서 십자가를 여기 붙여둔 거네. 사야카는 그렇게 말하고 뒤를 돌아보았다. 유스케가 이곳에 잠들어 있다는 표시로. 편안히라. 그렇게 대답한 순간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이 집의 의미를 알 것 같았다. 혹시 이 집이 그건가? 그거라니, 그게 뭔데? 사야카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그러나 나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생각을 정리하며 6장짜리 다다미 방을 걸어 다녔다. 지금까지 걸렸던 세세한 문제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일제히 뇌리에 되살아났다. 그것들 하나하나를 머릿속에서 검증하며 나의 추리와 모순이 없는지 확인했다. 일기는? 걸음을 멈추고 내가 물었다. 일기를 어디다 뒀지? 어젯밤에 네가 읽었으니까 아마 부부방에 있겠지. 나는 다다미 방에서 튀어나가 계단으로 향했다. 사야카도 쫓아왔다. 그러나 나는 계단으로 가기 전에 현관에서 걸음을 멈췄다.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신발장 위에 장식된 액자 그림이었다. 어느 항구를 그린 그림이었다. 왜? 응? 왜 그래? 사야카가 내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저 그림을 보고도 알아차리지 못하다니. 정말 한심한 바보였군. 나는 그림을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저 그림이 뭐가 어때서? 곧 설명해 줄게. 그보다 일기가 먼저야. 계단으로 향했다. 부부방에서 유스케의 일기장을 펼쳤다. 일기 초반부였다. 그가 아직 한자를 많이 쓰지 않았을 무렵의 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역시 그랬군. 그 부분을 내려다보며 내가 말했다. 이것으로 모든 가닥이 잡혔어. 좋아. 다시 내려가자. 사야카의 등을 가볍게 밀며 말했다. 현관으로 간 뒤 내가 다시 항구 그림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넌 저 그림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 내 물음에 사야카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지만
결국은 고개를 저었다. 별로 이상하지 않은데 무슨 이상한 점이라도 있어? 그림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니야. 문제는 이 집 현관에 장식하기에 어떠냐는 말이지. 이런 산속의 항구 그림이라니. 뭔가 안 어울리잖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길 읽어봐. 손에 든 유스케의 일기를 펼쳐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5월 12일, 흐린 후 갬. 오늘은 너무 더웠다. 모두 덥다고 난리였다. 청소를 마치고 손을 씻으면서 다리도 씻었더니 기분이 좋았다. 하나같이 바다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수영하는 게 좋다. 집에 돌아오니 엄마도 반팔 옷을 입고 있었다. 사야카가 일기에서 고개를 들기를 기다렸다가 이상하지? 라고 내가 물었다. 처음 읽었을 때 어라? 하는 느낌이 있었어. 그렇지만 그냥 지나쳐버렸지. 그것이 잘못의 시작이었어. 그러나 그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내가 일기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더워서 모두 바다에 가고 싶다고 한 게 이상하지 않아? 물론 보통 아이들이라면 이상할 게 없지. 그렇지만 만약 이곳에, 이 나가노 산속에 살았다면 바다는 좀 이상하잖아. 바로 옆에 마스바라 호수도 있는데 말이야. 사야카가 하고 입을 벌렸다. 이젠 내 말을 이해했겠지. 내가 일기를 덮었다. 이 집은 다시 지은 것뿐만이 아니야. 본래 집은 전혀 다른 장소에 있었어. 다른 장소라면 그야 이제 와서 새삼 말할 필요도 없겠지. 너희 부모님이 이사하기 전에 살았던 장소. 즉 요코하마야. 저건 아마 요코하마 항구 그림일 테지. 요코하마에 있었던 집을 이런 곳에 복원시켰다는 거야? 그래. 왜 그런 일을 하지? 뭐 때문에 이렇게 외진 곳에?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까 궁리하며 나는 무의식적으로 턱을 문질렀다. 손바닥 감촉으로 수염이 꽤 자란 걸 알았다. 그러나 이 집에서는 면도조차 할 수 없다. 크누소스 궁전이라고 알아? 잠시 생각한 뒤 그런 화제로 입을 열었다. 그녀는 모른다고 대답하는 대신 고개를 저었다. 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지 의아해한다는 걸 그녀의 눈썹 움직임으로 알 수 있었다. 에게 문명의 대표적 건축물이야. 그런데 그 안에 고고학자들을 고민에 빠뜨린 방이 있었어. 언뜻 보기에는 왕이 사용한 방 같기도 한데 그렇게 보기에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았지. 예를 들면 배수시설이야. 비슷해 보이는 건 있는데 중간에 끊겨버려서 그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방을 만든 재료도 마찬가지야. 가공하긴 쉽지만 그만큼 마모되기 쉬운 돌을 계단 같은 데 사용했지. 게다가 그 계단에는 사람이 걸어서 생긴 마모 흔적이 전혀 없었어. 대체 그 방은 뭘까? 모두들 이상하게 여겼지. 뭐였는데? 학자들이 머리를 싸맨 결과 마침내 한 가지 답에 도달했지. 정답은 무덤이었어. 내가 대답했다. 망자가 저 세상에 가서 생활하는 방, 유령을 위해 만든 방. 다시 말해 무덤이었지. 사야카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게 보였다. 두 손으로 가슴을 누르고 불안에 가득 찬 시선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살짝 일그러져 있었다. 이 집이 그렇다는 거야? 무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앞뒤가 맞아.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것도 누가 산 흔적이 없는 것도 아마 애초부터 수도도 안 들어왔을 거야. 이 집은 어디까지나 레플리카일 뿐 누가 살기 위해 지은 건 아니야. 그럴 리가. 봐, 이렇게 많은 것들이 갖춰져 있잖아. 그렇지만 중요한 게 빠져있는 것도 사실이지. 게다가 죽은 유스케와 게이치로 씨의 물건이 마치 살아서 생활할 때처럼 남아있는 게 오히려 부자연스럽지 않아? 이 집이 산 사람을 위한 공간이라면 예전에 정리했겠지. 이 집은 망자들이 사는 공간이었어. 아까 기둥도 봤잖아. 그건
유스케가 저 세상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그려둔 키재기였던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나 역시 섬뜩함이 느껴져서 등줄기가 오싹해졌다. 아무리 그래도 무덤을 만들기 위해 이런 집까지 짓는다는 건. 아니, 돈은 별로 안 들었을 거야. 땅값도 비싸지 않았을 테고 전기, 가스, 수도 공사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건물만 지은 거야. 그래서 이런 장소를 택했겠지. 이곳이라면 사람들 눈에도 안 띄니까. 그렇긴 해도 고생은 꽤 했겠지. 그 중에서도 특히 감탄스러운 건 유스케의 책꽂이에 꽂힌 책들이야. 증기기관차에 관련된 잡지와 책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는데 그건 모두 옛날에 재현하기 위해 헌 책방에서 구해왔겠지. 그가 원래 사모은 책들은 화재로 거의 다 타버렸을 테니까. 그래서 헌 책방에서 산 책이 많았던 거구나. 사야카가 그렇게 말하고 나서 내 손을 내려다봤다. 그 일기는 안 탔나 봐. 이거? 나는 들고 있던 일기를 찬찬히 내려다봤다. 책꽂이가 아니라 다른 어딘가에 비밀스럽게 넣어뒀을지도 몰라. 그래서 재난을 피할 수 있었겠지. 왠지 아이러니하다. 그렇네. 아마 타지 않은 물건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벽장 안 비밀 공간에 들어있는 정도일까? 천체 망원경은 두랄루민 케이스에 들어있어서 무사했을지도 모른다. 네 말이 맞다면 대체 누가 이 집을 지었을까?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두 사람이지. 유스케의 아버지나 할머니. 아들을 학대했던 남자가 그 아들을 공양하기 위해 지었다고 보긴 어렵겠지만 죽은 뒤에야 아버지로서 자각하는 일도 전혀 없진 않겠지. 사야카가 볼에 손을 얹었다. 그럼 우리 아버지는 뭘 한 거지? 이따금 여기 뭘 하러 온 걸까? 이 집이 무덤인 이상 찾아오는 이유야 한 가지뿐이지. 내가 사야카를 쳐다봤다. 그녀가 아무 대답도 할 의사가 없다는 걸 확인한 뒤 내가 말했다. 성묘야. 유스케의 성묘? 아마 그랬겠지. 그러고 보니 냉장고에 주스캔이 들어있었지. 아버지가 싫어했던 콘비프도. 모르긴 해도 유스케가 좋아했을 거야. 내가 조용히 말했다. 성묘 때는 대개 죽은 사람이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을 가져가잖아. 사야카가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다물었다. 쌕쌕 소리가 들렸다. 그것이 그녀의 코에서 새어나오는 호흡 소리라는 걸 알아차리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다. 현관문이 쇠 장식으로 고정되어 있었잖아. 그녀가 고개를 들며 말했다. 무덤 도둑을 막기 위해서겠지. 내가 대답했다. 하긴 도둑 입장에서는 별장으로 알고 들어올 테지만. 그런 거였구나. 그녀가 옆에 있던 벽에 몸을 기댔다. 우리는 어제부터 무덤 안에 있었던 거네. 기분 나빠? 조금. 그렇지만 천장을 올려다보며 사야카는 말을 이었다. 그 이상으로 슬퍼. 이걸 만든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면. 동감이야. 내가 말했다. 우리는 거실로 돌아갔다. 그곳이 무덤의 중심이라 생각하자 그때까지는 단지 먼지 투성이로만 보였던 소파나 살림살이가 갑자기 위험을 띤 물건처럼 보이는 게 신기했다. 우리 인디아나 존스 같아. 그러게. 나도 동의했다. 그녀와 함께 본 몇 편의 영화 중 하나였다. 있지. 이곳이 무덤이라면 유체도 밑에 묻혀 있을까? 그렇진 않을 거야. 유체를 처리하는 데는 그 나름의 수속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말하고 나서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렇긴 하지만 확실한 건 알 수 없지. 그래, 모를 일이야. 그녀가 말했다. 이런 무덤까지 만들 정도니까. 그렇겠군. 묻혀있다면 아까 봤던 비밀의 벽장 밑일까? 그럴지도 모르지. 십자가가 붙어 있었으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또 하나의 의문을 떠올렸다. 지하실에도 십자가가 붙어 있었잖아.
그건 대체 뭘까? 무덤 입구라 붙여둔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나 왠지 그것만으로는 납득할 수 없어서 나는 손전등을 들고 일어섰다. 사약하는 따라오지 않았다. 지하실로 내려가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살펴보았다. 나무 조각으로 만든 허술한 십자가였다. 여기는 왜 좀 더 나은 십자가를 걸어두지 않았을까? 나는 손전등으로 그 주위를 비춰보았다. 그러다가 천장 가까운 곳에 손톱 자국 같은 상처가 있는 걸 발견했다. 콘크리트에 칼 같은 날카로운 것으로 긁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벽에 먼지를 떨어냈다. 혹시나 했던 나의 예감이 맞아 떨어졌다. 그것도 글자였다. 나는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를 듣고 벽에서 물러섰다. 뭘 좀 찾았어? 사야카가 물었다. 한참 동안 안 돌아와서 걱정돼서 나왔는데. 조금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 손전등을 겨드랑이에 끼고 두 손을 탁탁 털었다. 하긴 뭐 별로 대단한 발견은 아니지만. 십자가를 조사해본 거 아니었어? 뭘 좀 알아냈어? 응, 여기에도 글자가 새겨져 있더라고. 내가 손전등으로 그곳을 비추며 대답했다. 편안히 잠드소서 2월 11일 콘크리트 벽에 새겨진 글자였다. 벽장 십자가 옆에 쓰인 거랑 같은 내용이네. 그렇지. 그런데 이건 뭐지? 그녀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편안히 잠드소서라는 글씨의 조금 윗부분이었다. 지워진 것 같아. 그냥 긁힌 자국 아니야? 아니야, 잘 봐. 사야카의 말을 듣고 나도 다시 벽으로 다가갔다. 이상하지? 그녀가 물었다. 여기에도 무슨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지운 듯한 느낌이야. 안 그래?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나는 그녀의 말에 수긍했다. 그렇지만 글자를 새기다 망친 자국일지도 모르지. 그야 그렇지만 그녀는 미련이 남은 듯 그 부분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뭐라고 새기다가 실수했을까? 그저 편안히 잠드소서라는 말뿐인데. 나는 사야카에게서 조금 떨어져 서서 침묵을 지켰다. 그녀가 품은 의문을 내가 적당한 말로 매듭짓는 것은 좋은 방법 같지 않아서였다. 사야카가 깊은 숨을 내쉬며 양 어깨를 늘어뜨리는 모습이 보였다. 내 쪽으로 돌아서서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모르겠어. 그녀가 말했다. 네 말처럼 단순히 잘못 써서 지웠을지도 모르지. 아는 것부터 손을 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나는 계단으로 향하는 그녀의 등을 가볍게 밀었다. 이번에는 이쯤에서 정리하고 도쿄로 돌아가지 않을래? 거실로 돌아간 뒤 내가 제안했다. 이 집이 뭔지도 알아냈고 아버님이 여기에 왔던 이유도 알아냈잖아. 네가 어릴 적에 어떤 것들을 봤는지도 짐작했고 목적은 거의 다 달성한 것 같은데. 난 아직 기억을 되찾지 못했어. 그건 알아. 그렇지만 여기에 더 있다고 해결나는 것도 아니잖아. 예를 들어 미쿠리아 가정에 관한 사항이라면 여기보다는 요코하마에서 알아보는 게 훨씬 확실한 정보일 테고. 그러나 사야카는 대답하지 않고 피아노로 다가갔다. 뚜껑을 열더니 띵 하고 건반 하나를 눌렀다. 습기를 머금은 듯한 소리가 났다. 음감에는 자신이 전혀 없는 나도 그게 본래 소리가 아니라는 것쯤은 알 수 있었다. 이렇게 피아노를 쳤어. 먼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그녀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방에서 쳤어. 틀림없어. 이 집의 원형이었던 집이겠지. 내가 말하자 그녀가 살며시 웃었다. 그래, 이곳의 원형이었던 집에서. 넌 그 집에 자주 놀러 갔어. 이곳과 똑같은 거실에도 여러 번 들어갔을 거야. 그러니 거기 놓여있던 피아노를 장난삼아 친 정도는 이상한 일도 아니야. 장난삼아. 그녀가 의자를 들고 가서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러더니 당장이라도 연주를 시작할 것 같은 분위기를 온몸으로 풍겼다. 나는 그녀가 피아노를 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건반을 누르지 않았다. 그대로 빙그르르 몸을 돌렸다. 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 사야카가 말했다. 바보 같다고 생각하겠지만 정말 그런 느낌이 들었어. 손가락을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모르지만. 여자애들은 대개 피아노를 치고 싶어 하지. 그런 뜻이 아니야. 뭐라고 해야 할까?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게 있단 말이야. 조바심이 난 듯 무릎을 내리쳤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 그런 심정을 말해본들 별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곧바로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말했다. 난 돌아가지 않을래. 여기 좀 더 있을게. 그렇지만 조사해볼 만한 건 모두 조사했잖아. 아직 남아있지 않을까? 위층 금고도 그렇고. 아, 그거. 이번에는 내가 한숨을 쉴 차례였다. 안 돼. 번호를 모르면 못 열어. 어떤 식의 번호야? 몇 자리 숫자야? 두 자리 숫자 몇 개를 조합시키는 거야. 다이얼을 돌리는 방향도 결정되어 있고 아무튼 어림짐작으로는 불가능해. 그렇게 복잡한 숫자라면 어디 메모해두지 않았을까? 나도 그런 생각으로 찾아봤는데 아무데도 없어. 숫자란 말이지. 사야카가 피아노 쪽으로 돌아서서 건반 뚜껑을 닫았다. 아무튼 난 좀 더 있을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결심을 흔들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알았어. 그건 그렇고 우선 뭘 좀 먹으러 갈까? 배 안 고파?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도 잘 모르겠어. 혼자 다녀와도 돼. 난 여기 있을래. 지금 나가면 어렵사리 마음에 가까워진 뭔가가 또다시 멀어져 버릴 것 같아. 그럼 뭘 좀 사오지 뭐. 샌드위치만 먹으면 질릴 테니까 삼각김밥이랑 차로 사올까? 응, 알아서 해. 사야카가 건성으로 대답했다. 사라진 기억을 쫓는 일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혼자서 마을로 향했다. 차를 운전하면서 이번에 여기 온 일이 과연 잘한 일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았다. 사실은 실패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물론 여러 가지 수수께끼를 풀긴 했지만 그것이 과연 사야카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지는 커다란 의문이었다. 나는 오히려 그녀를 상처 입히는 결론이 날까봐 두려웠다. 그녀 자신은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 어젯밤에 들렀던 편의점이 다행히 열려 있었다. 나는 삼각김밥 몇 개와 야채 샐러드, 그리고 녹차캔 2개를 샀다. 넉넉하게 사지 않기로 했다. 어떻게든 그 집에서의 식사는 이것으로 끝내야만 했다. 돌아오는 길에 마스바라 호수 옆을 지나쳤다. 일요일이라 레저 손님들을 기대하는지 후반의 가게들은 어제보다 활기가 넘쳐났다. 집으로 돌아와 음식을 들고 거실로 갔지만 사야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먼저 다다미 방을 살펴보고 계단 쪽으로 향했다. 그녀는 2층 부부방에 있었다. 흔들의자에 몸을 파묻고 창 밖으로 멍한 시선을 던지고 있었다. 발소리를 들었는지 고개를 돌렸다. 올 때까지 기다렸어. 사야카가 말했다. 기다려? 기다리다니 뭘? 안을 보는 거. 아니라니? 금고 안. 시원스러운 말투로 대답했다. 금고? 나는 옷장을 들여다보았다. 나를 그렇게도 고생시킨 금고문이 이쪽을 향해 활짝 열려 있었다. 나는 숨을 삼키고 사야카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열었어? 번호를 맞췄지. 다이얼을 돌리는 신용을 해보였다. 번호를 알아냈어? 응.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집의 숫자라면 그것뿐이잖아. 2월 11일, 11시 10분, 02, 11, 11, 10 말이야.
그걸로 열렸단 말이야? 응. 그녀는 딱히 의기양양해하는 기색도 없이 대답했다. 맙소사, 이렇게 쉽게 열리는 걸 멍청하게 고생만 했네. 그거야 아무려면 어때? 그녀가 의자에서 일어나 내 옆으로 다가왔다. 안에 들어있는 것부터 꺼내봐. 너도 아직 안 봤어? 안 봤지. 그녀는 그렇게 말하더니 누가 봐도 빤한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왠지 두려웠어. 그래서 올 때까지 기다린 거야. 두려운 건 나도 마찬가지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며 손을 뻗었다. 안에 들어있는 것은 A4 크기의 회색 봉투였다. 부푼 정도로 추측해보면 내용물은 서류만은 아닌 듯했다. 봉투 표지에는 검은 매직으로 미쿠리아 후지코님이라고 적혀 있었다. 미쿠리아 게이치로의 아내, 즉 유스케의 할머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가나가와현 경찰본부 오구라 소하치라고 쓰여 있었다. 경찰관이라. 들어있는 게 뭔데? 나는 사야카가 재촉하는 소리를 듣고 봉투를 열었다. 편지지 2장과 파란 장갑이 들어있었다. 장갑은 어린이용으로 보였다. 이 장갑 얘기는 일기에도 나왔어. 사야카가 말했다. 분명 새해였을 거야. 엄마가 떠주신 하늘색 장갑을 처음으로 꼈다는 내용이었어. 나는 그 장갑을 손바닥 위에 펼쳐보았다. 장갑의 엄지와 검지는 불에 타서 사라지고 없었다.